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전 마지막 행선지였던 상하이에서 깜짝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문제와 한한령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대화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진전을 이뤘다면서 앞으로 더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입니다. 상하이에 임시로 마련된 청와대 프레스센터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섭니다. 방중 일정에 동행한 기자단과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연 이 대통령은 새해 벽두 이뤄진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한중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외교 일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대 이후 2달여 만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생각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한한령, 그리고 서해 구조물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놓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가장 기본적 관계는 신뢰 회복이라며 시 주석과 친분 형성도 이번 방중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간의 신뢰 회복, 또 한국과 중국 국민들 간의 우호적 인식, 공감을 좀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국은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방중 마지막 날 직접 언론 앞에 선 건 한중 관계 복원 등 외교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중국 측에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오간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양국이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청와대 설명에 이어 이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제가 중국 측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이 미국의 역할에도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중국 측에 적극적인 대북 설득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측에선 노력해보겠다고 화답하면서도 인내심을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께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쌓아온 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완화돼서 좀 대화가 시작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실종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기존 3단계 비핵화 해법에 대한 의지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북한이 당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실용적인 접근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대방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주장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실에 입각해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는 국민의 인내와 이해도 필요하다며 정략적인 이유로 발목을 잡지 말고 상황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한중 공동관리 수역에 중간선을 그어버리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로 서해를 상납했다느니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해 중간쯤에 한중 공동관리 수역이 있고 이 구조물은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넘어온 건데 중국 측은 물고기 양식장이라 문제가 없다면서도 양식장을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하겠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3박 4일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중국 상하이를 이틀째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중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제 시절 독립운동 사적지의 보존 상황을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는 1926년부터 6년간 백범 김구 선생 등이 머물며 국정을 운영했던 건물로 올해 건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에 의한 국권 피탈 이후 한국과 중국이 함께 한거에 싸웠다는 역사적 의미도 담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재차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양국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인들이 모인 간담회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을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협력 방안으로 제시하고 양국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가 중국의 거대한 혁신 창업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한국과 중국 양국은 더 새롭고 더 큰 성장의 해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엔 스마트 의족 개발업체, 건물 외벽 청소 드론 개발 스타트업 등 한중 양국 기업인과 고위급 인사들까지 모두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올해 첫 외교 일정인 3박 4일 중국 국빈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달 안에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회담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 등 중일 갈등이 나날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재 역할을 맡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강선우 의원 측에 전달된 공천 헌금 1억 원을 보관했다는 의혹이 있는 전 사무국장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선 강선우 의원의 주장과는 엇갈리는 진술인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표정우 기자, 경찰이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에 대해서 장시간 조사를 벌였죠? 네,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이자 보좌관이었던 A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15시간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공천헌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그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보관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 건데 강 의원 해명과는 배치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강선우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A씨에게 보고를 받기 전엔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고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며 사실상 A씨가 금품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확인을 해보니 강 의원과 김경 시의원 모두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거라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1억 원에 관계된 얘기였고 제 예상과는 달리 1억 원을 명시적으로 강선우 의원이 받지는 않았다. 근데 사무국장과 연관돼 있는 것 같다. 본인은 몰랐다. 그거였습니다. 경찰은 전 사무국장 A씨를 상대로 김경 시의원이 본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게 맞는지, 강 의원이 반환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히 금품을 받은 걸로 추정되는 시기에 동선 분석 자료를 토대로 A씨가 김 시의원 측과 직접 만났는지를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김병기 의원 측은 구의원들한테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데 김 의원이 탄원서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면서요? 네, 경찰은 전직 보좌진들에 대한 조사에서 탄원서가 당대표실에 접수된 직후 김 의원이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 보좌진들은 김 의원이 당시 전화 한 통을 받고 나갔다 돌아오더니 투서가 접수됐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늘 김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12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서 속도감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경찰의 강제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죠? 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김경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엔 착수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31일 김 시의원이 고발 접수 이틀 만에 수사기관에 제재 없이 출국해 경찰이 부실 대응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주요 사건 관계자 소환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규 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가운데 주목되는 건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입니다. 특검이나 경찰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인데 합수본은 우선 홍준표 전 시장이 주장한 10만 당원 의혹부터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검경 합동 수사를 주문하며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도 언급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얘기는 저도 사실 오래전에 얘기도 한번 했었던 의제이긴 한데 이게 특검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아마 이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 일체를 수사 범위로 정했는데 이는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 수사 대상과 같습니다. 신천지 의혹의 발단은 지난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신천지가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21년 신도 10만여 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겁니다. 홍 전 시장은 총회장 이만희 씨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며 신천지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로 인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2차례나 막아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합수본 수사도 홍 전 시장이 제기한 의혹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거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신천지의 당내 민주주의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 현재 발표된 검사와 경찰 등 47명보다 인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본격 수사에 앞서 합수본은 화상회의를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과 일정을 논의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합수본에 첫 출근할 김태훈 본부장은 사무실 공간 협의를 위해 서울고검을 찾는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휴대전화 등에 담긴 정보 확인을 위해서 포렌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와 변호인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경찰청사에 출석해서 포렌식 작업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가평군에 있는 천정궁을 찾아 통일교 한학재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한테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상설특검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습니다. 김 검사는 조사에 앞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문지석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특검이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안을 발표하며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선언은 없었다고 비판하며 극우 정당 완성을 위한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장동혁 대표는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쇄신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당시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어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그리고 국민공감 연대를 세 축으로 당을 혁신해 이기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이 쇄신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가 담길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정 대표는 산지에서 올라온 싱싱한 사과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는 철진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당신들의 입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 대표 쇄신안은 철진한 사과이자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명 개정 추진을 놓고도 옷만 갈아입는다고 씻지 않은 몸이 깨끗해지진 않는다며 진심과 실천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김건희 옹호론을 펼쳤던 윤민우 교수가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에 임명된 게 쇄신이냐며 장 대표의 사과는 극우 정당 완성을 위한 위장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장 대표가 내라는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면서 전문가 중심 정당 선언 역시 극우 유튜버 영입을 공식화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죠? 네, 공천원금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해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 탈당 요구가 나오는 등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늘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문진성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YTN 라디오에서 당은 윤리심판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본인이 현명한 결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진성준 의원은 SNS에 당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선당 후사하는 게 어떤 길인지 숙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원내대표 주자인 한병도 박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는 12일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를 지켜보자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SNS에 당시 당 지도부였던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의혹을 알고도 공천했다면 공범이라며 윤호중 이재명 특검이라 불러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원내대표 금품 수수 의혹 탄원서를 처음 접수했던 김현지 부속실장 등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갑질 폭언 논란에 이어 새 아들 증여세 대납 의혹까지 제기된 이해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듭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적극 방어에 나서기보단 후보자의 청문회 소명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내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났는데 합의점을 찾았습니까?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4시부터 1시간 가까이 회동한 결과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는 15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내일 본회의에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와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사이 의견 조율을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11일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출과 대통령이 외교 순방에 임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다음 주 본회의에 특검법과 민생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야당에도 필리버스터 없는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목표로 했던 특검법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등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된 채 회의가 산회된 겁니다. 대신 다음 주 월요일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 간 충돌은 사실상 시간 문제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내란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며
공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며 공소 사실의 사실관계는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와 내용, 방법, 범위 등에서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특례법 시행에 따른 준비 절차에 들어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체 판사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논의될 예정으로 법원은 논의 상황에 따라 회의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을 겨냥해 군사, 민간용에 모두 쓰이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자 일본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이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지도자가 타이완과 관련한 잘못된 발언으로 타이완 해협의 무력 개입을 암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3국이나 단체, 개인이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규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결코 용인할 수 없고 유감이라며 조치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我が国のみをターゲットにした今般の措置というものは国際的な慣行と大きく異なり決して許容できず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다만 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하라 장관은 히토류가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에도 불분명하다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히토류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히토류 중국 의존도는 2009년 85%에서 2020년 58%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는 중일 관계가 악화한 이후 일본이 가장 경계했던 보복 조치로 꼽힙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충돌을 계기로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는 가운데 발표됐는데 일본 정부는 한일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직은 신중한 자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후 중국 측에 대해 반도체 일부 소재 수출을 규제하며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한 반발로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일본산 반도체용 화학 물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내고 반도체 칩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화학 물질인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재 대상으로 분류된 베네수엘라 원유 5천만 배럴을 미국이 직접 시장에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판 돈은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붙잡아 법정에 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가 목적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선거는 나중이고 국가 재건이 먼저라며 우선 석유 산업부터 바로 잡겠다고 강조합니다. And all that infrastructure is rotted and decayed. And the oil companies are going to go in and rebuild it. 당장 이른바 제재 대상으로 분류된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직접 시장에 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고품질 원유 5천만 배럴을 미국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의 한 달 반 분량으로 시장 가격으로는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원유 판도는 자신이 관리하면서 베네수엘라와 미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겠다고 했습니다. 남의 나라 원유 팔아서
본인 쌈짓돈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And we got to support democratic forces in Venezuela and all over this country to fight for democracy. But that is not Trump's goal. Trump has made it clear he wants to take Venezuela's oil. Last I heard, this is what imperialism is all about.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석유회사 대표들을 불러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해마다 100억 달러, 우리 돈 14조 5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원유는 80% 가까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미국에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의 뒤를 이어 자신이 베네수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차도는 미국 CBS 인터뷰에서 2년 전 실제 표심을 언급하며 베네수엘라 국민은 이미 누가 정부를 이끌어야 하는지 선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의 리더십과 용기가 마두로를 심판대에 세웠다며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군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과정에서 숨진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면서 베네수엘라와 마두로 대통령을 지키다가 숨진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최소 베네수엘라 군인 24명이 숨졌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장성급 5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질 경우 자신이 탄핵 소추를 당할 거라며 공화당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지지율 약화에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대한 여론의 움직임에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전술적으로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은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증명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It was brilliant tactically. It was an incredible thing. But the United States proved once again that we have the most powerful, most lethal, most sophisticated, and most fearsome. It's a fearsome military on planet Earth. 마두로 대통령은 수백만 명을 죽이고 고문한 난폭한 인물이라며 체포 작전이 정당했음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안에서 일고 있는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중간 선거에 대한 위기감도 드러냈습니다. 만약 11월 중간 선거에서 패한다면 자신이 탄핵 소추를 당할 거라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총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You got to win the midterms, because if we don't win the midterms, it's just going to be. I mean, they'll find a reason to impeach me. I'll get impeached. 정치권에서의 반발뿐 아니라 과도한 대외 개입보다는 경제 등 국내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지지층 마가의 이탈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사퇴와 7선 공화당 소속 라말파 의원의 별세로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차는 5석으로 줄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중간 선거에서도 하원을 민주당에 내준 뒤 2차례 탄핵 위기를 겪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새해 들어 연일 100포인트씩 상승 중인 코스피가 장중에 또 4,600선을 넘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1조 2천억 원 순매수에 4,600선을 넘어 4,611까지 올랐지만 이후 상승폭이 줄며 0.6% 오른 4,551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5% 오른 14만 1,000원으로 SK하이닉스는 2.2% 오른 74만 2,000원으로 장을 마치며 각각 종가 기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장중 사상 최고가인 76만 2,000원까지 도달했습니다.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 2016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피지컬 AI 열풍 속에 인공지능을 존재하게 하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ES 2026에 막이 오르자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로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듭니다. 올해도 메인 전시장 입구에 위치한 LG전자가 관람객들을 맞이했지만 단독 전시관을 차려 독립한 옛 삼성전자 자리는 중국 업체들이 차지했습니다. 올해 CES의 가장 큰 화두는 피지컬 AI. 인공지능을 살아 숨쉬게 하는 또 다른 주역인 전력과 인프라 기업들도 대거 출동했습니다. 첫 출사표를 던진 한국전력은 송변전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AI가 진단하는 신기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전시를 통해 한전이 전통적인 유틸리티 기업을 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손을 잡고 설치한 거북선 전시관도 위용을 뽐냈습니다. 이곳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 국난극복의 상징 전기 거북선이 등장하자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우리의 기술력으로 세계에 우뚝 서겠다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해결할 에너지 엔진들도 출동했습니다. 두산은 세계에서 5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기계공학의 꽃 대형 가스터빈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등 글로벌 선두 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소형 모듈연전 SMR도 선보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가장 안전한 한국형 소형원전 ISMR이 만드는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미래의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인공지능 시대 최대 필수 자원으로 꼽히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도 세계를 향한 도전장을 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화장품의 중국 수출은 한한령과 중국 내수 부진으로 주춤했는데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회복되면 K-뷰티의 대중국 수출이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K-뷰티 글로우 위크.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 화장품 유망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중소브랜드 5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도 팝업 스토어 현장을 찾아 한국 기업들을 응원했습니다. 여자분들은 되게 민감하잖아요, 화장품에 대해서. 근데 화장품의 본인의 피부나 뭐 계절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한류 확산과 함께 세계 시장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K-뷰티. 하지만 중국 시장만 놓고 보면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48억 8,500만 달러까지 치솟았던 중국 수출액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며 지난해에는 약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화장품 최대 수출국 자리도 중국 대신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중국 내 규제, 이른바 한한령의 영향이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며 내수 소비가 약해진 탓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중 이후 한중 관계가 회복되면 K-뷰티 수출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막힌 이유 중 하나가 정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회복되고 이 부분이 해소된다면 수출은 크게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 수출 감소에는 현지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영향을 준 만큼 단기간에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54조 원으로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입니다. 놓칠 수 없는 거대한 시장에서 선전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가격대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미 중국 제품이 강세를 보이는 중저가 브랜드보다 프리미엄 제품군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달걀 특란 한 판이 7,000원이 넘은 가운데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서 이번 달 미국산 달걀을 수입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안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수입해서 대형 마트와 식재료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에도 미국산 달걀 3천만 개를 수입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오는 15일 개시됩니다.
교통약자 사전 예매는 15일과 16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데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됩니다. 내일 다시 반짝 강추위가 예고됐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는 나흘 만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동장군의 심술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초에는 긴 한파로 한강이 일찌감치 얼어붙더니 이번 주는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며 기온이 하루 사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잠시 누그러졌던 추위는 밤사이 다시 강해질 전망입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30도 아래의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갈 걸로 보이는 서울 일부 지역과 강원, 충청, 경북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건 나흘 만입니다. 8일 목요일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낮에도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9도,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내려가겠고 일부 중부 내륙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강추위는 다음 주 초중반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추위 속에 모레 오후부터 주말 사이에는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열흘 넘게 이어지는 동쪽 지역은 날이 갈수록 더 메말라가며 산불 위험이 커졌습니다. 산림청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최근 극우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난하고 소녀상 철거 요구 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은 가운데 경찰이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경찰청은 소녀상 설치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 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이나 명예훼손 등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한 경찰관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다가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YTN이 관계기관들의 사고 대응 매뉴얼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고 영상을 확보했는데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참사의 시작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 차량이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고 이걸 다른 승용차가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1차 사고. 곧바로 출동한 구급대원 등 현장 출동 인력이 상황을 정리 중입니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달려온 SUV가 음주 차량을 그대로 튕겨냅니다. 수습 중이던 사고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110km. 당시 크루즈 모드로 운행 중이던 SUV의 속도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운전자는 경찰의 졸음운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때부터 삑 소리 나면서 펑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일단 머리부터 감싸고 옆으로 숙였는데 첫 번째 사고 이후 두 번째 사고가 벌어지기까지 약 30분. 그 사이 현장 대처는 어땠을까? 경찰과 도로공사, 소방은 각각 자체 매뉴얼을 마련해 사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개 기관 모두 고속도로 사고 수습 현장을 지키는 완충지대 확보를 최우선으로 강조합니다. 이른바 방호구역입니다. 사고 현장 앞쪽으로 출동 차량을 대각으로 주차해 수습 현장의 활동 범위를 확보하고 LED 장치 등으로 뒤에 오는 차들의 정차나 서행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방향 본선과 램프 모두 3개 차로로 구성된 사고 구간. 본선 2개 차로에 걸쳐 사고차들이 서 있는 와중에 긴급 차량 대부분이 갓길에 있었습니다.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2차로를 막고 있던 도로공사 차량 한 대뿐. 그마저도 사고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SUV가 음주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1차로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량의 속도나 방향을 바꿀 직접적 방호 수단이 현장에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점선 한 칸의 간격이 20m인 점을 고려하면 LED 경고등도 사고 장소로부터 뒤쪽으로 100m가 채 안 되는 곳에 설치됐습니다. 그마저 맨 뒤 하나가 2차 사고 2분 전,
그러니까 참사 직전에 원인 모를 이유로 꺼져버린 탓에 안전거리는 더 짧아졌습니다. 매뉴얼은 이제 원칙인 거고 현장에서 이제 판단해가지고 이 원칙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거라는 거는 이틀 뒤 서해안 고속도로 사고 구간에서 촬영된 다른 사고 현장과 문제 2차 사고 현장을 비교해봐도 그 대비 태세가 사뭇 다릅니다. 결국 2차 사고로 이어지면서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가 숨지고 현장 구조 활동을 하던 구급대원 2명 등 9명이 다치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출동 기관들은 당시 현장에서 매뉴얼이 정상 작동됐는지 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순직 경찰관 빈소를 찾았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빈발하는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해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민석입니다. 어제 낮 1시 40분쯤 경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도로에서 SUV 차량이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앞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1명과 50대 여성 1명이 어깨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파주시와 계약을 맺은 위탁업체 직원들로 고양이 사체를 치우기 위해 화물차 앞에서 작업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충북 영동군 경부고속도로 황간 나들목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무인 정산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날 12시 40분쯤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실내 배드민턴장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내부에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고 건물 한 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오늘 낮 1시쯤 제주 북동쪽 해상 500m 부근에서 선원 3명이 탄 성산선적 4톤급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출동해서 선원 3명을 모두 구조했고 저체온증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선원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숨진 장덕준 씨에 대해 쿠팡 측은 장 씨가 자원에서 편한 업무를 맡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장 씨의 업무는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였고 이마저도 누군가의 지시로 떠맡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쿠팡 70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귀가했다가 숨진 고 장덕준 씨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쉴 새 없이 오가고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기도 합니다. 당시 장 씨는 주당 58시간이 넘는 고강도 야간 근무를 이어가다 끝내 숨졌습니다. 장 씨의 주 업무는 물건을 챙기는 피커와 포장을 하는 패커 등에게 상자나 비닐을 수시로 옮겨주는 워터 스파이더였습니다. 당시 쿠팡 측은 장 씨 업무는 강도가 높지 않고 본인이 선호해 계속 자원해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YTN이 입수한 장 씨 동료의 진술서와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스파이더 업무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라며 수시로 무전을 들으며 무거운 박스 등으로 옮겨야 해 모두 꺼려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쿠팡이 시간당 얼마나 일했는지를 수치화해 압박감과 자괴감을 주고 실수라도 하면 공개 질책해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장 씨와 또 다른 동료 노동자 간의 SNS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씨는 피킹이 확실히 편하다며 고충을 내비쳤고 스파이더를 계속 시키려나? 라고 묻자 이 동료는 시키지 않을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고된 일을 도맡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조사를 진행한 노동당국은 쿠팡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장 씨가 장시간의 야간 근무에 시달린 데다 육체적 강도도 높은 업무를 담당하다 숨졌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혐의가 있는 중국 국적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정부가 국제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지난달 8일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2월 16일에는 중국에 형사공조를 요청했고 사법경찰이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해킹 조직이 국내 의료, 교육기관과 온라인 쇼핑몰 등의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미상의 해킹 조직이 해킹 포럼을 통해서 국내 기관과 기업 데이터를 탈취, 판매하는 동향이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 사고 피해 대상에는 충북대 등 교육기관과 기업이 포함됐으며 쿠팡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연일 숨기지 않는 가운데 백악관은 군사력 동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군사작전이 아닌 그린란드 매입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간 6일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군사적 수단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관련 질의에 그린란드 인수는 미국의 국가안보 최우선 과제며 북극 지역에서 우리 적들을 억제하는 데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군을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선택지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직후인 지난 4일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이은 공식 입장입니다. 집권 1기 때부터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보여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성공 이후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부쩍 드러내고 있습니다. Right now, Greenland is covered with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We need Greenland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and Denmark is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또한 그린란드는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한다면 이 덴마크 영토를 점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부실장은 특히 CNN 인터뷰에서 누구도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싸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hould have Greenland as part of the United States. There's no need to even think or talk about this in the context that you're asking of a military operation. Nobody's going to fight the United States militarily over the future of Greenland. 하지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미국의 그린란드 침공 우려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그린란드 매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최근 위협적인 발언들은 당장 침공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덴마크와 협상하기 위한 압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노골적인 위협에 덴마크는 강하게 반발했고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그린란드는 그곳 주민들의 것이라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처럼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향한 영토 편입 의사를 재확인하자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공식 견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미국 관세 문제 등을 고려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유럽 7개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북극권의 안보는 나토의 우선순위이고 미국을 포함한 나토 동맹들의 집단 협력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며 미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 각국이 북극권의 안전과 적대 세력 억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Żaden członek Paktu Północnoatlantyckiego nie powinien atakować czy grozić drugiemu członkowi Paktu Północnoatlantyckiego.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은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트럼프를 자극할 경우 보복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영토 편입 움직임이 있을 때 나토 동맹들이 원론적인 연대 표명을 넘어 적극적으로 개입할지는 불투명합니다. The question is, if there was an actual military operation, would some of these other European countries be reluctant to criticize Trump, given that they also have other security interests? 베네수엘라 사태를 계기로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이 재점화하면서 자칫 나토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인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병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나토 내부에서는 당분간 불안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출근길보다 퇴근길이 더 춥습니다. 밤사이에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대구 한령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아지겠습니다. 또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1도, 광주 3도, 대구 2도에 머무는 등 종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고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비가,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호남 서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모레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오겠고 이후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전 마지막 행선지였던 상하이에서 깜짝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문제와 서해 구조물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대화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앞으로 더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상하이에 임시로 마련된 청와대 프레스센터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섭니다. 방중 일정에 동행한 기자단과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연 이 대통령은 새해 벽두 이뤄진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한중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외교 일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대 이후 2달여 만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생각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한한령, 그리고 서해 구조물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놓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가장 기본적 관계는 신뢰 회복이라며 시 주석과 친분 형성도 이번 방중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간의 신뢰 회복, 또 한국과 중국 국민들 간의 우호적 인식, 공감을 좀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국은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방중 마지막 날 직접 언론 앞에 선 건 한중 관계 복원 등 외교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간담회에서 한류 제한 조치, 이른바 한한령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서는 향후 수역 경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현지 기자간담회에선 한중 문화교류 확대 여부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류 제한 조치, 이른바 한한령을 둘러싸고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거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겁니다. 조짐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명확한 의사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는 언급도 했다고 이 대통령은 소개했는데
양국이 신뢰를 쌓아나가면 한한령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거란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간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서해의 잠정 조치 수역 내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물이 중국 쪽 경계부터 살짝 넘어온 건데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중간을 정확하게 그냥 그어버리자.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셀카를 찍을 때 활용했던 샤오미 스마트폰을 두곤 해당 기종의 디스플레이는 한국산이고 한중 협력의 산물이라고 시 주석이 소개했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또 시 주석과는 올해 중국에서 열리는 에이펙을 계기로 다시 만날 가능성이 크다며 시 주석이 자주 오라고 했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직접 만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면서도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때가 되면 또 상황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된 수출 통제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뿌리가 깊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원만하게 신속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건립 100주년을 맞은 청사 내부를 둘러보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 대통령은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방중 성과를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강선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출국한 김경 서울시 의원이 이번 주말쯤에 귀국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시 의원은 출국 당시 오는 주말쯤에 한국행 비행기를 탈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귀국 계획을 앞당겨달라 요청했고 김 시 의원도 협조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날짜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민주당 김병기 의원 배우자에게 금품 수천만 원을 줬다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 2명을 이번 주에 소환 조사합니다. 서울경찰청은 김 의원 아내에게 각각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고 탄원서를 통해 주장한 두 전직 동작구 구의원들을 이번 주에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금품 제공 의혹으로 고발된 두 사람을 상대로 탄원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의 공천 헌금 의혹 파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관련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로 충분한 사안에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고 은폐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흥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공천 뇌물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고 김 의원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김 의원 본인이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이른바 새우깡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 크게 두 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에서 이렇게 미온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특검을 통한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당대표로서 공천의 최고 책임자였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의 전모를 완전히 밝혀야 한다면서 당시 지도부가 의혹을 인지하고도 공천을 진행했다면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키우기 위해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까지 겨눈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구성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의혹 확산 차단에 나서면서도 특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복잡한 사건이 아닌 만큼 금방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고요. 모든 걸 특검으로 다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정부의 형사 시스템 자체를 다 부정하는. 민주당은 김병기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탄원서가 당시 이재명 국회의원실 보좌관이던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전달됐지만 묵살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당시 들어온 모든 탄원에 접수 기록이 없다며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라 시스템 미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건들이 접수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부서에 그냥 전달하는 그런 정도의 조치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냉랭한 분위기 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공개 탈당 요구와 윤리심판원 결과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 결과가 정해지거나 김 의원이 결단하기 전까지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쇄신을 위해 당명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윤석열 절연 문제를 두고는 계엄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말로 우회적으로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당내외 압박 속에 예상보다 하루 일찍 쇄신안 카드를 꺼내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계엄으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에게도 상처가 됐다며 계엄은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 뒤 첫 공식 사과입니다.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관심을 끈 윤석열 절연 관련 직접적 언급은 없었는데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계엄,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표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연 확장을 위한 보관도 제시했습니다. 청년 의무공천제 도입과 공천비리 근절, 나아가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쟁점인 지방선거 당심 민심 경선 룰을 두곤 지역과 대상에 따라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며 당심 70%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마음을 열고. 이번 발표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고 변화의 시작을 선언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고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소장파 초재선 모임은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와의 명확한 절연이 쇄신의 선결 조건이라며 내부 인테리어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이 판단, 평가할 문제로 실천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엄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선 계엄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과거와의 절연 의지도 담겼다는 측면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어도 긍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우세합니다. 정체된 지지율 반등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반성과 쇄신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느냐가 앞으로의 숙제로 꼽힙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사과를 대국민 기만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철이 지나도 너무 지난 사과라는 건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언급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서울 가락시장을 찾은 정청래 대표. 싱싱한 사과를 보니 12.3 비상계엄에 사과하는 국민의힘이 떠올랐다며 재차 국민의힘을 향해 사과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철진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당신들의 입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공교롭게 정 대표 발언 직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가 이뤄졌지만 민주당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등 떠밀려 철진한 사과를 했을 뿐이고 계엄을 잘못된 수단 정도로 치부하는 등 내용도 볼품없다는 겁니다. 쇄신안이라고 내놓은 당명 개정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 외형 교체라며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심과 행동이다.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진심 마음까지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이재명 정부와 대립 노선을 분명히 한 데 대해서도 장 대표가 민생 발목 잡기라는 속내를 스스로 밝힌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 한 줄이 없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를 찐윤 인사로 채울 때부터 알아봤다고 혀를 차는가 하면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지율을 구걸하는 쇼다. 늦어도 너무 늦어 이미 썩어버린 사과다. 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끝내 절연은 없었다며 국민의힘에 남은 쇄신은 경제적 파산과 정당 해산뿐이라고 민주당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려면 2차 종합특검 수용 등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사안이 대다수여서 입장차를 좁히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75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끝에 지난 2024년 이른바 로또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재작년 서울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 54평형의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습니다. 이후 이 후보자 부부는 당첨 2달 만에 36억 원이 넘는 돈을 모두 납부했고 현재 같은 단지의 비슷한 면적 아파트 실거래가는 70억 원대, 호가는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청약에 당첨된 것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우진 전 국토부 차관과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의 첫 재판이 이달 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40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우진 전 차관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정교 유착비리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건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입니다. 특검이나 경찰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합수본은 우선 홍준표 전 시장이 주장한 10만 당원 의혹부터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한 검경 합동 수사를 주문하며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도 언급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얘기는 저도 사실 오래전에 얘기도 한번 했었던 의제이긴 한데 이게 특검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아마 이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 일체를 수사 범위로 정했는데 이는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 수사 대상과 같습니다. 신천지 의혹의 발단은 지난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신천지가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21년 신도 10만여 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겁니다. 홍 전 시장은 총회장 이만희 씨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며 신천지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로 인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2차례나 막아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합수본 수사도 홍 전 시장이 제기한 의혹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거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신천지의 당내 민주주의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 현재 발표된 검사와 경찰 등 47명보다 인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본격 수사에 앞서 합수본은 화상회의를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과 일정을 논의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합수본에 첫 출근할 김태훈 본부장은 사무실 공간 협의를 위해 서울고검을 찾는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혐의가 있는 중국 국적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정부가 국제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지난달 8일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12월 16일에는 중국에 형사공조를 요청했고 사법경찰이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설특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있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습니다. 김 검사는 조사에 앞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문지석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특검이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는다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해 들어서 연일 100포인트씩 상승 중인 코스피가 장중에 또 4,600선을 넘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1조 2천억 원 순매수에 4,600선을 넘어서 4,611까지 올랐지만 이후 상승폭이 줄면서 0.6% 오른 4,551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5% 오른 14만 1,000원으로, SK하이닉스는 2.2%가 오른 74만 2,000원으로 장을 마치면서 각각 종가 기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에 사상 최고가인 76만 2,000원까지 도달했습니다. 달걀 특란 한 판이 7,000원이 넘은 가운데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서 이번 달에 미국산 달걀을 수입합니다. 농림부는 이번 달 안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수입해서 대형마트와 식재료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에도 미국산 달걀 3천만 개를 수입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 2016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피지컬 AI 열풍 속에 인공지능을 존재하게 하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박기환 기자입니다. CES 2026에 막이 오르자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로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듭니다. 올해도 메인 전시장 입구에 위치한 LG전자가 관람객들을 맞이했지만 단독 전시관을 차려 독립한 옛 삼성전자 자리는 중국 업체들이 차지했습니다. 올해 CES의 가장 큰 화두는 피지컬 AI. 인공지능을 살아 숨쉬게 하는 또 다른 주역인 전력과 인프라 기업들도 대거 출동했습니다. 첫 출사표를 던진 한국전력은 송변전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AI가 진단하는 신기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전시를 통해 한전이 전통적인 유틸리티 기업을 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손을 잡고 설치한 거북선 전시관도 위용을 뽐냈습니다. 이곳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 국난극복의 상징 전기 거북선이 등장하자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우리의 기술력으로 세계에 우뚝 서겠다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해결할 에너지 엔진들도 출동했습니다. 두산은 세계에서 5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기계공학의 꽃, 대형 가스터빈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등 글로벌 선두 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소형 모듈연전 SMR도 선보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가장 안전한 한국형 소형원전 ISMR이 만드는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미래의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IT 가전전시회 CES. 인공지능 시대 최대 필수 자원으로 꼽히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도 세계를 향한 도전장을 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를 찾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깐부 회동 이후 처음으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만났습니다. 정 회장은 현지 시간 6일 오후 미국 라스베이거스 퐁텐블루 호텔에서 젠슨 황 CEO와 약 30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젠슨 황이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알파마요를 발표한 상황에서
이번 만남이 두 회사의 자율주행 파트너십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 대법원이 오는 9일 중대 사건 판결을 예고해 상호관세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대법원이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급습으로 미국 회사들을 통한 석유 생산 증가가 유가를 낮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친트럼프 성향의 마이런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금리 인하까지 주장하고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재진입해 석유 생산을 늘리면 유가를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시각입니다. I'm also meeting with oil companies. Let's go. You know what that's about.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이에 발맞춰 친트럼프 성향의 스티븐 마이런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물가가 안정됐다며 1%포인트 이상 기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겁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하루 산유량은 약 100만 배럴에 불과해 전 세계 공급량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를 하루 400만 배럴 수준까지 늘리려면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가 투입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질서 있게 정권이 이양되면 원유 공급이 늘겠지만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A credible roadmap for political stability in Venezuela is the ultimate prerequisite. When you put all that together, that's a really difficult potential playing field. 급습 이전에 올해 미국의 전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97달러로 4년 연속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는데 오히려 변수가 추가된 셈입니다. 최근 미국 컨설팅사 FGS 글로벌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5%가 물가 상승, 51%가 보건 의료 문제를 꼽았던 만큼 이번 베네수엘라 급습은 민심에 부응하는 정책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면서 중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라는 실리를 잃는 동시에 타이완에 대한 명분을 얻었는데요. 동북아 안보 전반에도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약 3천억 배럴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입니다.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17%에 달하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원유 80%가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 전용 정제 설비까지 갖출 만큼 의존도가 높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을 통제하면 중국은 수급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That affects first and foremost China, which was receiving all of the oil from Venezuela, except for the small amount from Chevron going to the U.S. Gulf Coast refineries. 미국은 주권국가 정권을 군사력으로 교체하며 국제 질서의 기준선을 낮췄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这一行径严重违反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侵犯委内瑞拉主权。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강력한 명분을 얻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준 방식은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논리를 강화해 줍니다. And it also sends this terrible message to President Xi that, you know, Taiwan's in your backyard. Go for it.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 일본은 미군의 핵심 후방 기지로 직접적인 안보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한국 역시 주한 미군과 한미 동맹을 둘러싼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중국의 석유라는 현실적 손실을 안겼지만 타이완을 거쳐 동북아 전체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지면 미국 역시 그 파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 문화산업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3박 4일 일정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꼽으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뭐 많은 분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도 샤오미 핸드폰으로 두 분이 셀카를 찍은 걸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본 주요 초점은 시진핑 주석의 표정이 어땠는가이고, 두 번째는 중국 국민들의 반응들이 어땠느냐라는 문제인데, 시진핑 주석이 평소에 굉장히 무뚝뚝한 표정인데 시종일관 좋은 표정으로 짓고 있었고요. 유쾌화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상 간의 외교는 잘 된 것 같고요. 중국 국민들의 반응은 더 좋습니다. 짤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조회수를 얻고 있어서 거의 연예인급 대우를 받고 있어서 어쨌든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정상회담이었다 생각합니다. 예, 인터넷에서도 중국 국민들이 뭐 짧은 영상을 보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낮에 이재명 대통령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 임시정부 총사를 찾았는데요. 조금 전에 그 관련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역사적인 시기에 상하이 청사를 방문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는 중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 사적지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있을 만큼 중국은 우리 독립운동의 주 무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상해는 백범 김구 선생께서 백범 일지 집필을 시작한 곳이자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 의거를 거행한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마당로는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제의 혹독한 탄압을 피해 여러 차례 거처를 옮긴 끝에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약 6년간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우리 선열들은 이곳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키고 민주공화국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향한 신념 하나로 버텨냈던 그 시간들이 바로 이곳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하이 청사는 한때 철거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993년 성공적으로 복원됐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33년간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청사를 지켜주신 중국 정부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김구 선생의 은신처 마련에 도움을 주신 저보성 선생, 그리고 광복군 대원들의 호송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소경화 선생의 후손 여러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적과 민족을 넘어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100년 전 이곳 마당로에서 켜진 독립의 불빛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밝히는 네. 9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충칭에서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을 했고요. 오늘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중국 마지막 일정으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어떤 의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중국을 가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시원 출발점인 상해 임시정부를 하시고 싶어 할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중국과 10년 이상 관계가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과 공통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찾았고 상해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들린 이유도 물론 있을 겁니다. 상해는 지금 중국의 경제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AI를 포함한 새로운 핵심의 기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가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지금 중일 관계가 워낙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기관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에 대해서 역사 문제, 그러니까 일본과의 역사 문제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우리도 실용적으로 일본과 문재인 정부 때는 특히 그랬었고요. 일본과 역사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고 심지어 역사 문제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했잖아요. 중국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역사 문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역사 문제까지 동시에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중국 기관지들은 당연히 이번 여기의 방문을 그런 항일 운동의 측면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런 공통의 역사가 있는 것은 일본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기간 동안 중국 서열 1, 2, 3위를 다 만났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또 차기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는 상하이시 당서기도 만났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중국이 우리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국 정상들이 방문을 해도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관계도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되고 있다는 증명일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력이 중국이 이 정도로 대우해 줄 만큼 크고 지금 지경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우리 히토류 있잖아요. 히토류는 거의 중요한 동력 터빈 장치부터 시작해서 우주선, 그다음에 모든 무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 히토류 통제를 포함해서 히토류가 들어가는 주요한 물품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만큼 위력을 발휘하느냐 하면 옛날 일본이 센카쿠 열돌 때 히토류 통제를 시작하자마자 3일 만에 결국 일본이 항복 선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통제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센카쿠 열도 이후에 지금까지 일본이 이 히토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료에 의하면 한 62%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문제는 중히토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이 아직도 여전히 90% 이상 통제를 하고 있어요. 예. 이 중히토류 없으면 무기 생산도 못하고 반도체며 기타 중요한 부품들이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되어서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큰 경제적 충격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하고 있는 기간에 중국이 이런 조치를 발표를 했고 또 이달에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또 방문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중일 갈등 속에서 좀 뭔가 중재 역할을 요구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중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중국은 이 문제를 계속 진행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하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다카이치 총리도 당분간은 일본 국내 지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입할 여지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개입하기에는 적정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뭐 공연하기도 어렵고요. 이른바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지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분명하게 다시 한한령이 일부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질서 있는 문화 교류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했고 중국 외교부도 비슷하게 건강하고 질서 있는 외교부 문화 교류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시작하느냐가 문제이지 이건 일종의 한한령이 해제되었다라는 사인으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자님 말씀으로 이해했다. 착하게 잘 살자는 뜻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뭐 알아듣기 쉽게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하고 비교해 보냐면 지금 아일랜드 수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상한테 모두 발언에서 한 거 보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심각한 어조로서 중국의 미국의 세계에 대한 억압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이야기는 일본이 지금 군국주의를 부활을 하니까 한국도 같은 편에 서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뉘앙스로 아주 낮은 톤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번에 관심을 가졌던 것 서해 구조물 문제인데요.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언급을 했고요. 중국 쪽에 세워놓고서 조금 넘어온 것이다 이런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다고 보세요? 저는 이 문제는 풀기가 쉽지 않을 문제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잘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협의를 해서 지금 합의를 본 것은 중간 정도의 선으로 완전히 나누어서 각자의 영역을 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실무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니까요. 영토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건 쉽지 않은데 깔끔하게 정리하고 온 것도 이번 외교의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안 됐었잖아요. 네. 이를 두고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더라고요. 중국이 최근에 비핵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한다고 해서 북한은 지금 들어줄 리가 없는 단계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중국한테 북한의 비핵화를 도와달라고 한들 중국이 해줄 수 없는 일이어서 저는 비핵화 문제를 이슈로 아젠다로 삼지 않은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앞으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그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어쨌든 아직까지도 북한의 무역이 95% 정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쓰려면 쓸 수 있는데 양국의 관계가 그렇게 썩 순탄하지만은 않아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를 북한이 원하지 않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 꽤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북한도 지금은 어느 순간에는 밖으로 나와서 그들이 말하는 정상국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중국도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또 판다 한 쌍을 광주 우치동물원에 좀 대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청년들의 요구를 들고 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판다, 특히 푸바오에 대해서 심지어 저한테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좀 다시 데려오면 안 되느냐라는 요구를 하는데요. 그런 요구들을 한중 간의 청년 간의 혐오 문제를 좀 조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안을 하신 것 같고요. 아마 실무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다시 두 마리 정도가 이곳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중일 갈등 중이고 세계적으로도 뭐 워낙 사안이 많기 때문에 한중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떤 전망을 하셨습니까? 어쨌든 누가 보기에도 양국 신뢰는 확실히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 이제 문제는 실무 차원에서 뭐 늘 100% 합의를 볼 수는 없겠지만 주고받으면서 잘 진행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충돌의 시기이기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가라도 좀 더 적대적인 아닌 국가, 상호 호혜적인 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희교 광원대 동북아 문화산업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밀려오며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 북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대관령의 아침 기온 영하 17도, 서울 영하 9도, 대구는 영하 6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9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 영하 1도, 광주 3도, 부산 4도 등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바람도 종일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에 접어들면서 난방비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만약 이유 없이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면 외기보상 센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센서에 오류가 생기거나 추위가 심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필요 이상으로 난방수를 가열할 수 있습니다. 또 보일러 조정 장치 하단에 온도 센서가 있는데요. 실내 모드로 사용할 경우 외풍이 심한 곳이나 단열이 취약한 곳에 설치되어 있으면 보일러를 더 많이 가동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출을 할 때는 보일러를 끄지 말고 외출 모드나 3, 4도 정도 낮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요. 환기는 창문을 활짝 열어 짧고 굵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